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주요 선진국 10곳 중 인플레이션을 두 번째로 빨리 탈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물가가 굳어진 일본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인플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 금융지주 종목들이 실적과 밸류 기대감에 힘입어 동반 상승 중입니다. 은행업종은 오늘 JB금융을 시작으로 25일 KB금융, 26일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29일 기업은행 등이 1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1B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중국 식품의약국 관리총국에서 난수암 치료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 위암 3차, 간암 1, 2차 치료제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대체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고 있는데 PB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정말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지난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빠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실 거래를 하고 증권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말에 정말 잠이 안 왔는데 시작과 함께 다행스럽게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가운데 코스피는 현재 기준 무려 1%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 반도체 쪽은 지금 너무나 좋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나 느낌 자체는 아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시장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오늘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기술적인 흐름, 이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저점 추세선을 한번 쭉 이어보니까 딱 지금 이 구간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기록했던 저점과 그리고 올해 1월 19일에 기록한 저점. 이 선을 이었을 때 지금 딱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선은 오늘은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중동발 리스크가 크게 확전이 안 되어야 할 것이고 나스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다면 시장은 대략 2600포인트를 내외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기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시장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나 그 가운데 우리가 꽤나 많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체크할 것은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다행스럽게 1,400원을 넘지 못하고 소폭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꽤나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첫 번째로는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해당 변수가 사실상 시장을 올렸지만 이 이슈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금융지주사라든지 뭐 자동차 다 좋긴 좋았습니다만 우리가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반도체가 못 가니까 결국 시장이 잘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올라가야 하고요.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시장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반도체의 시간은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시장이 잘 버틸지 그리고 지금처럼 안정이 돼 있지 조금 지켜보면서 접근하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선 그래도 매수 포지션 취해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그래도 지수는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수 대비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60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어떤 식으로 바닥을 잡아줄지 이 고민이 들고요. 엔비디아가 주가 수익 비율 30배 정도까지 지금은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을 놓고 보면 한 5% 이상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랬을 때 20배 중반의 주가 수익 비율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HBM의 진행 이런 걸 놓고 장비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40배가 넘어간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먼저 좀 평가 같은 경우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와서 형성돼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쉬어서 갈 수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싼 쪽보다는 싸지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접근이 가능함을 IT 업종을 통해서 열어두고 저 PBR 관련해서는 그래도 뭐 다행이기는 합니다. 지수를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2차 전지, 셀, 소재 모두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인 상황인데 개별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한 장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저 PBR을 추격하기도 그렇고 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가로 바닥이 잡힌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부 매수는 가능한데 저 또한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좀 저점을 잡아줄지 그 생각을 하는데 뭐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최근에 강했던 테크인 기준으로도 그렇고 한 10% 정도 하락이 나오면 그때부터 1차적인 밸류 매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려요. 예.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네. 하는데 이사님께서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조정시 매수란 게 네. 말로 하기는 쉬운데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각자의 기준이 필요해요. 왜 이게 지금 반도체 쪽이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매력도가 발생했을 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필요한데 네. 제가 아까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연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025년은 2,200억 정도, 2026년에는 4,6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주가에는 내후년에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까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반영해서 주가들이 미리 움직인 거고 그 상황 안에서 한 10% 정도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걸 열어둔 이유는 한 4,620억 정도가 2026년에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이 부분을 비용단을 다 감안을 해보면 이익 체력은 한 4천억 정도죠. 4천억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11조 이 정도 왔을 때 좀 시장에서는 그래도 여기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반응을 할 수 있기에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정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정시 매수라는 그 말을 쓰기보단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내년, 내후년에 영업이익 체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 도달을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시 매수보다는 밸류 매력이 있는 쪽 같은 경우를 먼저 매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 PB님께서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변곡장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달렸다라는 이야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다음 달 22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주의 향방도 좀 갈리게 될까요? 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대단히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 반도체는 결국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엔비디아의 급락,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오늘 반도체가 무너지는 것도 결국 엔비디아 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단순하게 엔비디아를 넘어서 혹은 배제한다 하더라도 저는 흐름 자체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시 매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실적이 상향된 섹터, 연초 대비 코스피 기준 실적이 상향된 섹터가 크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이고요. 대략 7%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유틸리티, 세 번째가 필수 소비재, 네 번째가 운송입니다. 그런데 이 운송과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결국 우리가 해상 운임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컨테이너인데요. 이 컨테이너선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해상 운송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컨테이너선의 대략 60%가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해상 운송이 원활하게 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이 원활하게 전 세계를 누빈다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3월 기준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반도체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43% 정도 늘어납니다. 견고한 거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소폭 안정이 되고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재미난 것은 대중 수출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가 아니고요. 얼마나 흑자를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시장에서 결국 다시 살아날 섹터라고 우리 모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힘겨움이 있고 엔비디아의 충격에 따른 오늘 장 같은 이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조정 뒤에 결국 시장을 들어올리고 갈 섹터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 건설주에서도 오랜만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건설 대표주, 건설 중소형 모두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건설주의 흐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사님? 지금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모습이에요. 네. 산업재 같은 경우 뭐 원전 업종 쪽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업 짚어주신 것처럼 네. 중소형 쪽 같은 경우 먼저 반등이 나오고 대형 쪽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라든지 역사적인 밸류 하단에는 와 있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시장은 뭐 화학, 건설 이런 쪽으로 한 번씩 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8분 응선은 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이 PF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를 뭐 해결해 나가는 상황들 그 부분이 확인되어야 좀 주가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대손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뭐 우발 채무 같은 경우가 실제 채무의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직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주가 상승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PB님께서는 네. 이 리포트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거의 흡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주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 기업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해외에서 수주를 할 만한 대형 건설사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처럼 좋은 결과,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토대가 되는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거죠. 앞서 이야기한 PF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부동산 경기도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부분,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경제 상황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도 지금 많이 나오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매입 원가가 지금 93% 정도 수준입니다. 아파트 하나 지어본들 사실상 마진율이 7%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매입 원가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분양 가격을 올린 뒤에 분양이 된다면 미분양에 또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현대건설 그리고 SK 정도를 제외하고요. 기타 대형 건설사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롯데건설 지금 올해 정비 수주 잔고가 모두 0입니다. 0. 0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먹거리가 지금 많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잔고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거리가 없는 것도 있겠으나 여기에 참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에 대한 매우 어려움 그리고 거의 그 부분 또한 제로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물가 전반적인 자재 가격이 소폭 인하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 건설사는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더욱 많은 수주를 하고 국내 시장에서 주택, 건축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측면에서 큰 개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저 또한 건설주들은 당분간은 계속 관망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고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IT는 제가 다음 주쯤 하려 하고요. 네. 그 정도면 단가가 들어와 있을 것 같아서 그때쯤 보려고 하고 오늘은 저PBR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세제 혜택 같은 경우를 내놓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응을 좀 하는데 밸류업과 관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은 꼭 추진이 돼야 돼요. 이 감면에 대한 추진도 좀 다뤄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는 중립적입니다. 이 모든 안 같은 경우가 국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법인세 감면이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중립 또는 중립이하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주주 친화 정책을 방향성을 미리 제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들이 좀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선별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우리가 금융주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88,000원 정도 형성되었던 주가 같은 경우가 73,000원대까지는 하락을 했었어요. 오늘은 반등이 나와서 7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포트의 주력으로 갖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주도주군의 형태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왔을 때 계속 좀 본다라는 시각이고요. 주가 수익 비율 10배까지 주주 친화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오늘 상승 감안을 하면은 한 7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된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가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은행주, 그다음에 자동차주 같은 경우가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1차로 8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추세 때 가견 하단을 이탈하는 7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PB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화장품입니다. 사실상 무언가 색깔이 참 많이 바뀌는데 오늘 우선은 튀었던 게 1차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 PBR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화장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쪽의 시장의 매수세가 조금 더 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화장품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조금씩 더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 잘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가격 메리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아까 기사에도 하나 나왔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K뷰티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아마 수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K뷰티는 단순하게 이제 국내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는 가운데 몇몇 기업들이 의차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과 실적은 더 개선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화장품 쪽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도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네. PD님께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한 15개 정도 종목을 계속해서 보다가 좀 네. 신중하게 골라왔는데요. 종목은 코리아나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기초 화장품이 대략 56%, 색조 화장품은 7.5%, 기타 17% 정도 수준입니다.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은 거의 대다수가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킨과 로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산업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색조 화장품 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저가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지금 판로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사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가운데 주가도 우선은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매출액의 개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결국 주가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더욱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화장품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과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판관비라고 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영업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매출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장품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역시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제조에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하나가 코리아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4월 들어서 괜찮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8% 이상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예전 8월, 9월 이때 중국인 관광객 유입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만 이후 계속 밀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이게 무려 벌써 한 20%나 오른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코리아나 대략 목표 가격은 3,5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2,7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코리아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 3위다라는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만큼 음식료 업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퓨비님께서는 지난 16일에 삼양식품을 좀 짚어주신 바가 있었어요. 근데 수익률이 벌써 19%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업데이트 해볼까요? 이제는 조금은 나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면 결국에는 조정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갈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식품 소재 그리고 식품 가공. 우리가 완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시장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불닭볶음면을 만든 기업인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공업에 속하고요. 기타 육류라든지 그 기반이 되는 밀, 팜, 전분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소재 기업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는 완제품 시장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기업으로 식품 가공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올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식품 소재업에 속한 기업들은 매입 원가의 인상에 따라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식품 가공 업체에 대한 상대적인 지위에 있어서의 열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기아가 전방산업에 속한 기업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부품 기업들이죠. 판매가 원활하지 않는 시점에서 가격 전략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완성차 업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같은 기업들은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원가의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불닭볶음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건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농심이나 오리온 등 다양한 식품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토대로 식품업계는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사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3일에 오리온을 한번 공략을 해주셨는데 네. 3%대 수익률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지점에서 다시 공략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겠고요. 안 하는 게 낫고 여기 최근에 공시가 있었는데 그 기업 설명회 이후에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잉여현금흐름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을 20%를 하단으로 줬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시장 예상에서는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부분의 진행 이런 거를 원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뭐 본업의 가치도 반영은 못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만 원대 이하에서는 강력 매수 가능하고요.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 9만 8천 원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는 이런 반복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해당 종목을 통해서는 열어둡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하는 섹터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면역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에서도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작용과 관련해서 오명을 벗게 되면서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공모주 이슈도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인데 D&D 파마텍입니다. 이 기업 역시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공모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떻게 저희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공모 자체는 상당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완전히 투자에 대한 그런 방향이 지금 바뀐 거죠. 공모주라고 하면 무조건 해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지금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높은 성향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공모가 또한 상단보다 더 높였습니다. 아까 확인했을 때는 대략 32,000원 정도의 공모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상 공모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결국 얻을 수 있는 수량은 얼마 안 됩니다. 유통시장에서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공모 가격이 높게 되면 상장 첫날 주가가 오히려 밀리는 경향이 꽤나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불확실성이 이렇게 크다면 가급적이면 그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 이름 참 좋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몇몇 기업들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은 페트론이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이슈가 나왔을 때는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이슈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신규 상장 종목이고 아무리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업황의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 기타 섹터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공모 정도의 흥행 여부만 한 판단해 보고 직접적으로 크게 매수를 하는 것은 꽤나 많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체류제의 강세도 눈에 띄었지만 제가 더 눈에 띄었던 부분 면역 항암제의 강세였습니다. 네. 사실 또 HLB의 경우에는 적응증이 조금 확대됐다는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그런 만큼 오늘 6%대 강세가 나타나면서 시총 2위에 지금 등극을 한 상황입니다. 네. HLB에 대한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요. 면역 항암제 전반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함께 전해주시죠. 5월에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미리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보유를 해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율의 선택에 좀 맡겨둘게요. 왜냐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봐왔던 종목이고 단가가 5배 이상은 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에 맡겨두는 상황이고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 통과한 쪽은 단 하나의 기업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시장이 조금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또는 금리의 변화가 있을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는 한데 이걸 추세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면역 항암제 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면에서 좀 바뀐 회사들이죠. 그다음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접근이 낮고 여전히 그 부분을 감안해 보더라도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엔터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7%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어도 경영진들이 경영권의 탈취를 시도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권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는 소식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하락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참 어려운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나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권해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분기 기준으로 실적 전망은 모두 다 우선은 좋게 조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총 기준으로 하이브, SM, JYP 엔터 이 순으로 본다 했을 때 영업이익 자체는 오히려 역순입니다. JYP가 영업이익이 대략 430억 정도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SM은 그것의 절반, 하이브는 또 그것의 절반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이브가 약 3%밖에 기록을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SM이 10% 중반대, JYP는 20%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엔터 기업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기업이 현 시점에서 매출과 이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반과 음원에 대한 매출이 3사는 물론이고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올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공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분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날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2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콘서트라든지 기타 다양한 공연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실적 전망이 더욱 밝을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이 세 기업의 리포트를 모두 다 읽어봤는데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는 그대로였지만 SM이나 JYP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의외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티스트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점에 명확하게 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슈라든지 혹은 지리적인 이슈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이 여전히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소폭 안 좋아지는 그런 리스크가 또 오르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주가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가가 엔터테인먼트가 크게 올랐던 시점, 뭐 대략 지난해 연초 정도였는데요. 그때는 정말 거칠 게 없었는데 이후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사 그리고 리포트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조금은 더 관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해서 이사님은 의견 어떠실까요? 어떤 전략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오늘은 돌발적 부분이 좀 나타났고 여기에서 주가가 장중에 10%까지 하이브가 하락한 이유는 어도어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영업이익의 무형 가치까지 좀 더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진스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환산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마무리되는지를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뉴진스 부분과 어도어가 거뒀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다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한 5% 정도 기본 추가로 또 하락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론적으로 이 정도 빠진다, 영업이익이 빠지는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주가 빠질 수 있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부정적인 면이 해결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고 YG가 상대적으로 빠질 만큼 좀 빠졌습니다. 이번에 뭐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 활동이 당장 블랙핑크 정도의 수익은 못 내겠지만은 한 30% 정도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YG엔터 같은 경우에 주가 복원력이 좀 빠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양대 시장 모두가 빨간불을 켜낸 시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1.26% 강세를 보여주면서 2,625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44선에 종가를 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7,138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1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3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9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PB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 참 보기는 좋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더 크게 매수세를 보이는 것도 참 좋고요. 그런데 콜과 풋 쪽에서 양쪽 모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 무언가 오늘 밤에 이슈가 있어서 내일 지수가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하루 이렇게 반등했지만 이걸로 우리가 지수가 완전히 바닥을 잡았고 이제부터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참 힘듭니다. 반도체가 우선은,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꽤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동 지방에서의 전쟁이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정말 뜻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오늘 밤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 1차적으로 무언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놓일 때까지는 시장은 꽤나 불안할 가능성이 높고요. 언제든지 시장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을 했고
정말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오늘 시장이었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꽤나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1%대 강세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이어서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다르게 취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이어서 좀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기는 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648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60종목이 상승합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 우리 시장은 모두 상승불을 켜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좋았던 만큼 하락한 업종과 비교해서 상승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상승한 업종 대다수에는 저 PBR 관련 업종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보험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7.04%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는 삼성화재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8.2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금융업종으로 5.13%의 강세, 증권업종에서도 4.14%의 상승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되긴 했지만 상승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약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92%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는 HLB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6.3%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일반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2.9% 강세로 마감했고요. 기타 제조 업종에서도 2.31%의 강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지수는 좀 올라온 마감으로 나타났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IT도 그래도 밑꼬리를 다는 흐름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98% 하락 정도 무난하게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먼저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에 낙폭 회복들이 좀 빨랐고 나머지 중소형 쪽은 아직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낙폭 과대 후에 업종이 다시 움직일 때는 밸류 매력이 있고 가장 고점 대비 하락한 쪽부터 진입이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순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IT 업종 중에서 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사실 지난달에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는데 자,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역시나 하한가로 마감이 됐거든요. 지금 뭐 프랑스에서 사업 철수 위기가 있다는 소식 속에서 하한가로 직행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도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대응 전략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부정적인 소식이 나올 땐 무조건 우선 매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프랑스 법인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한 60억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법인을 통으로 날린다면 61억이 정확히 날아갑니다. 그러면 31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이 되겠죠. 비용까지 감안하면 300억,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2,6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 주가 빠질 때부터는 매수를 해도 되긴 해요, 이론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까 우리가 하이브에서도 봤어요.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에서도 본 거 보면 오늘 회사에서는 프랑스 법인 관련해서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한가는 안 풀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그냥 해소가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게 뉴스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부정적인 부분 나왔으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이 나와 있는 KG 모빌리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조 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이 상승으로 좀 전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나와 있는 실적을 어떻게 좀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피비님?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던 기업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좋게 나온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그래도 소폭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 봅니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밀리는 가운데 특정 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실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특정 분기 하나가 아닌 2개 정도 분기에 연달아서 실적이 나아진다면 이후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안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꽤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동사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KG 모빌리티는 조금은 더욱 관망을 하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의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 0.9% 정도 감소한 수치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싼 거 외엔 특별한 메리트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완성차 판매가 하이브리드카 중심으로 먼저 나타나고 전기차 데이터도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일반적인 부품보다는 하이브리드 부품 연관, 그다음에 다시금 전기차 밸류체인과 관련된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 부품보다는 소재 쪽의 매력도가 높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이브리드 쪽 부품 업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 라인 7만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코리아나입니다. K뷰티의 인기 속에서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원, 손절 라인 2,750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었고요.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삼성중공업은 시초가가 9,870원 정도였습니다. 오늘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1,120원까지 터치해준 상태였고요. 수익률 2.53%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짚어주셨는데요. 시초가가 41,950원, 고가는 4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1.1% 달성했습니다. 두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